국민 라디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6회 초고속 승진의 신화 운인가 실력인가. 이명박을 설명할 때 20대 이사, 30대 사장, 40대 회장, 50대 국회의원 등 초고속 승진 또는 출세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는다. 그가 현대건설 상무로 있던 1970년대 초반으로 가보자. 서산 간척 사업을 할 때의 일이다. 여기는 임원회의. 정주영이 입을 연다. 서산 간척 사업권 가져와봐. 인허가 또 따포 상태야? 예, 회장님. 지금 추진 중입니다. 도대체 몇 주째 추진 중이야? 왜 성과가 없냐 이 말이야? 솔직히 관이 잘 협조를 하질 않아서 지금 기름칠을 하고 있기는. 내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일인데 진척이 없다는 거는 당신이 무능하거나 나를 엿먹이려고 하는 거거나. 아유, 회장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때 이명박이 나선다. 회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옳거니 한번 가봐. 그리고 다음 주 이상무 어떻게 됐어? 다 해결됐습니다. 봤냐 이 등신들아? 이런 내가 이명박이를 야단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누군가는 내 친척이다. 또 누군가는 청와대에서 밀고 있다 그러는데 얘의 실체는 실력뿐이다 이것들아. 이런 악발의 근성을 좀 보여봐.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나 이명박만의 주장일 뿐이다. 1992년 정주영이 낸 회고록을 보자. 그때 저 밑에서 서류를 만져보지조차 못한 사람이 자기가 다 한 걸로 나오고 그건 좋은데 중동건설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나오니 그때 이명박 씨는 참가할 자격도 못 됐어. 특히 태국에서 금고를 혼자 지켰다고 주장하는데 이명박 씨는 금고를 지킨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야. (1977년 1월) 이명박은 36의 나이에 현대건설 최고 경영자에 올랐다. 신화는 없다를 다시 한번 꺼내보자. 사장 이명박은 취임 얼마 뒤 포항중학교 또 동지상고 동창인 김창대를 만난다. 벼랑간 이명박이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오렌지기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짜스가 그래 입사 12년 만에 최고 자리에 오르는 과정이 어찌 순탄했겠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처가 없을 리 없을 게다. 회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다 보이 주변에 온갖 질시와 눈총을 받았겠지. 안다. 실컷 울어라. 스토리 건건이 어찌다 이렇게 드라마의 한 장면일까? 이러다 보니 이명박의 스토리를 가공한 드라마가 나온 것 아닐까?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되기 전 1975년이다. 모 가수가 자신보다 26살 많은 유부녀와 20차례 간통하다가 붙잡혔다. 그 유부녀는 H건설회사 사장 부인.
남편의 성은 조씨. 당시 2월 6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살펴보자. 1975년 2월 5일 서울지검 6.13 검사는 간통 혐의로 구속된 가수 아무개 군과 김모 씨에 대한 2차 신문을 한 결과 간통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을 뒤엎고 그간 아무개 군과 20차례 불륜의 관계를 맺었으며 현금 6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아무개 군은 김 씨로부터 받은 600만 원 중 100만 원은 옷을 맞추는 데 썼고 나머지 500만 원은 레코드 취입비와 각 방송국 프로듀서 54명에게 출연 교재비조로 줬다고 진술했다. 앞서 H건설이라고 했다. 현대건설이 가능성이 높다. 당시 신문은 유부녀인 김모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김모 씨는 김영희, 김영자같이 당대에 흔했던 여성 이름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현대건설 조모 당시 사장의 이름이 나온다. 따라서 21살 남자 가수의 불륜 상대는 현대건설 사장 부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H건설 조모 사장은 불륜 상대자인 자신의 아내와 이혼한다. 그 뒤 30대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이 된다. 모든 것이 악귀가 맞음으로써 이런 소문 아니면 억측이 나돈다. 술자리로 가보자. 야, 그러니까네 이명박이가 그 나이에 사장이 된 거는 그 21살짜리 그 남자 가수 덕이라는 얘기가 맞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당시 이명박이 부사장이었다 아이가. 근데 당시 사장은 마누라 불륜 때문에 더는 회사에 다닐 수가 없었던 기라. 지가 알아서 사표를 냈는지 뭐 아니면 정중이가 잘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만두게 됐고 어부지리로 이명박이 사장이 됐다. 그래, 사장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다 아이가. 정말이네. 그건 그럴 듯. 그치. 이거 딱 맞지 그거. 그러나 이런 억측을 정설로 단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간통 사건은 1975년 1월에 불거졌고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것은 1977년의 일이다. 간통이 원인이라면 조모 사장을 2년간 그 자리에 뒀겠나 하는 의문이 든다. 이명박이 사장이 된 1977년, 당시는 강남 개발 붐이 한창이었다. 서울신문 2007년 7월 19일자를 보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80년 1월 29일 80평형이던 76동 401호를 한국도시개발과 매매하는 형식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필동 3가 63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무주택 사원용 아파트의 분양 대상자가 아니었다. 77년부터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65평형 현대아파트 11동 1502호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당시 코롱상사 사장이었던 형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 부의장도 현대그룹 사원용 아파트 65평형인 80동 904호를 79년 3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분양가는 2,890만 원. 그는 85년 12월 17일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겼다. 이명박 후보의 장인 김 씨도 78년 9월 30일 사원용 현대아파트 48평형인 87동 305호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살다가 84년 5월 30일에 팔았다. 당시 분양된 아파트는 35평, 48평, 52평, 65평, 80평형 규모였다. 이 후보 가족은 평형별로 골고루 분양받은 셈이다. 당시는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이명박의 입장은 무엇일까? 신하는 없다의 한 부분이다. 지금은 박정희의 유신 3기 대통령 취임일인 1978년 7월 6일. 신문이요!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특보요! 뭐야? 아파트 특혜 분양? 여보, 누가 특혜 분양을 받았대요?
오메 공무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은행 인사, 언론인, 연예인, 기업인, 아이고 이른바 고관대작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한강 남쪽 초호 아파트? 아이고 이런 게 정경유착 아닌가요? 이명박의 항변이다. 나는 이 압구정동에 버려진 땅을 사들여서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웠습니다. 부사장이던 1975년부터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서민 아파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시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그저 이 집 없는 서민들을 수용하는 집단 가옥 정도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 높은 아파트를 지어 주거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겠다. 그래서 이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 현대건설은 시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매력이 있을까? 이 분양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일반 수요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사회의 상층부 인사들이 분양을 요청해 왔습니다. 분양금 지불 방법을 더 유리하게 요구하면서 질 높은 물량을 공급해 아파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려 했다는 게 특혜 분양의 이유였다. 그래서 형 장인까지 끌어들인 것일까? 건설사 사장으로서 강남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따라서 어떤 수익이 예상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이명박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부분이 있다. 바로 도곡동 땅이다. 1993년 3월 27일자를 받아든 기자들. 선배, 오늘 세계일보 봤어요? 제목이 아주 섹시해요. 이명박 의원 150억대 땅 은닉. 아니, 이명박이? 뭐 하긴 그럴만도 하지. 이명박이 각종 개발 사업에 선도했던 현대건설 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꼼꼼해요? 아니, 왜?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회사 차원의 부동산 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도곡동 현대체육관 가까운 곳에 1000평 넘는 나대지를 개인이 구매해놓고는 이걸 부인하고 천안명의로 등기해놓은 거예요. 그 땅이 얼만데? 시가만도 평당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1500만 원이라고도 하고요. 뭐 정치부에 알아보니까 그땐 그랬지 이런 분위기래요. 참. 62억이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전 재산보다 2배 많은 150억 부동산을 깜빡할 리 있겠어요? 지 재산이 아니라잖냐. 처남재산. 제7회 현대건설 절망의 세월. (62억이)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전 재산보다 2배 이상 많은 150억 부동산을 깜빡할 리 있겠어요? 처남재산. 이로써 이명박의 재산은 62억 원에서 274억 원으로 늘려 등록했다. 그 이후 도곡동 땅은 어떻게 됐을까? 1995년 3월 이 부동산 실명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7월 법이 발효되면서 9월 도곡동 땅은 포스코 개발에 263억 원에 팔아넘깁니다. 제가 그래서 247억 원의 목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운데 18억 조금 못 되는 돈은 그 유명한 다스를 사는 데 쓰인다.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나서 1년 뒤인 1978년 이라크에 진출한다. 이라크. 1980년부터 8년간 이웃나라 이란과 전쟁을 벌인다. 그 시기 이라크는 내전도 겪었는데 쿠르드족을 화학무기까지 써가며 대량 학살했다. 급기야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미국과 걸프 전쟁을 벌인다. 산유국 이라크는 풍비박산이 났다. 다음은 데이터를 근거로 극화한 것, 즉 가공한 이야기다. 시기는 이명박이 현대건설 회장직을 내려놓을 무렵, 여기는 회장 비서실. 회장님, 이라크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뭔데? 이라크 정부가 미수금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뭐 때문이야? 또 그 이유야? 네. 이라크가 경제 제재 조치에 처해지면서 석유를 팔 수 없는 바람에 제동에 걸려 돈이 없답니다. 대책은 없나? 그 경영 담당 이사 좀 불러봐. 미수금 문제 대책이 없어? 이라크가 돈을 내놓지 않은 이상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리 회사 미수금이 얼마나 돼?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 기업 미수금 총액의 90%를 우리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나?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라크 진출 전 세계 민간 기업 채권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우리 회사가 그러면 이라크 건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단 말이야? 자,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최근까지 지속된 각종 전쟁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모두 이라크를 떠났습니다, 회장님. 왜? 제가 보기에는 이라크에 돈줄이 막혔고 또 그 돈줄이 풀릴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장기적으로 회사에 큰 무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 탈출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현대건설 여동진 해외사업본부장이 했던 말이 있다. 이라크 건을 계기로 아무리 규모가 큰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게 됐어요. 확고한 원칙을 갖게 된 것, 누구 때문일까? 이번엔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에서 채권단에 의해 2001년 현대건설 사장으로 임명된 심현영 사장의 언론 인터뷰도 들어보자. 당시 현대건설은 욕심이 지나쳤어요. 열심히 해외 건설 사업을 해왔지만 공사 대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엄청난 부채들이 누적돼 있었죠. 이라크의 철도 공사만 해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구잡이 수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대건설의 경쟁력을 형편없이 추락하게 만든 것, 누구 때문일까? (2000년 10월 31일) MBC 뉴스데스크. 어제 오후 2시 반 현대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이 발행한 어음 224억 원에 대해 결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에는 돈을 채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시 반 은행 영업이 끝났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반 결제 시간을 늦췄지만 현대건설이 갖고 온 돈은 63억 원에 불과했고 161억 원이 결국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8분 거래가 시작되기 직전 증권거래소는 현대건설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긴박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사장단 회의를 마친 현대건설은 아침 10시 10분 오늘 충분한 돈이 들어오는 만큼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돈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시 반 외환은행은 어제 결제가 미뤄진 161억 원이 모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의 위기가 일단 지나갔습니다.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누구 책임일까? 혹시 2001년 기준 5천억에 이른 이라크 공사 미수금 때문은 아닐까? 이에 대한 이명박의 해명이다. 이 현대건설 보도와 제가 현대건설을 그만둔 시점은 대략 10년 차이가 납니다. 이 10년 후에 망하다시피 한 회사에 대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2007년 11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합 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질의한 내용.
현대건설 부도로 26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에서 4,573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채권 금융기관들이 출자 전환, 신규 지원, 유상증자, 전환사채 매입으로 총 4조 1,839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대건설 부도의 책임을 국민이 낸 혈세로 모두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명박 후보가 왜 2000년 현대건설을 부도로 내몬 장본인인지를 밝혀보겠습니다. 부도가 발생했던 2000년 현대건설은 2조 9,800억 원의 단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손실의 원인이 이라크 장기 미해소 공사대금 1조 703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이라크 장기 미수 채권은 언제 수주한 공사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대부분 80년대에 수주한 공사였고. 화면을 보시면요. 네. 미수 채권을 발생시킨 이라크 공사 모두는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시기인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수주한 것입니다. 결국 현대건설 부도의 주범이었던 이라크 미수 채권은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 경영총괄 사장 재직 시에 수주한 공사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의 부도는 이명박 후보의 책임입니다. 총리, 현대건설 이라크 미수 채권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91년 당시에 채권 원금은 6조 6억 4천만 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 미지급에 따라서 이자를 포함해서 총 16억 5천만 불로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돈으로 하면요 1조 6,951억 원이란 돈입니다. (30대) 현대건설 CEO라는 신하에 가려진 그의 경영 실책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회사에 끼친 손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점이 아닐까.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철수를 마쳤던 1990년대 초까지 직원들에 대해 이라크 잔류를 지시하며 공사를 강행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노동자의 증언을 극으로 재구성한다. 1990년 이라크. 이라크가 끝내 쿠웨이트를 침공했구만. 큰일이야, 큰일.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라크는 미국이 공격하면 화학무기를 쓰겠다고 하고, 미국은 화학무기를 쓸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게 분명해. 아니, 화학무기든 핵무기든 우리가 개죽음 당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오? 아니, 그런데 서울에서는 왜 아무 말이 없어? 빨리 철수하라는 명령이 왜 안 떨어지느냐 말이야. 딴 회사들은 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여기가 우리 무덤 되는 거 아니야? 결국 현대건설 직원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던 1991년 1월 14일까지 이라크의 북부 키르쿠크에서 나오지 못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을 천장 속에 숨어서 기도를 하며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라크인 현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라크를 탈출해 시리아와 이란을 거쳐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 자신이 노동자 출신이면서 노동자가 안중에 없었던 이명박. 우리는 그가 현대건설 사장 2년 차였던 1979년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8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공사 현장. 당신들 뭐야? 일하다 말고. 게다가 일할 때 쓸 중정비까지 가져왔어, 야, 이명박이 나오라 해라. 뭐?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 여기서 왜 사장님을 찾고 난리야, 일은 죽어라 하고 임금은 쥐꼬리만큼 주고 우리 보고 일하다 굶어 뒤지란 말이가, 이명박이한테 연락해갖고 대책 세우라 해라. 대책다운 대책이 안 나오면은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기다. 알았나?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아니,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야, 노동자 식당 따로 있고 직원 식당 따로 있고. 야, 같은 입인데 너희는 기름기 자르르 흐르는 밥을 먹고 우리는 기껏해 개밥만도 못한 밥을 먹어야 되고. 며칠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식판 던지고 봤나 안 봤나? 그거 한 번 하고 끝낼 줄 알았나? 너가 냉방시설 빵빵히 틀 때 우리는 모래바람 쳐먹어가면서 진땀 흘리고.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왜? 뭐, 사우디 주베일 공사장이라고. 바꿔봐. 제8회 못생긴 남자의 서비스. 사장님. 저 동아리 비싸니까 빨리 말해라. 지금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 지금 그자들을 피해서 피신했습니다. 파업?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기에 파업하게 내버려둬? 그게 뭐 쟁의 절차를 밟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을 떠나서 사무실을 에워쌌습니다. 중장비까지 끌고 와서요. 불도 질렀습니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폭동이라며 진압을 요청하라고. 폭동이라고, 폭동! 사우디 정부는 방위군을 즉각 투입해 근로자들을 진압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 국가로서 자기 나라 노동자들이라도 단체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은 탱크를 몰고 총을 쏘면서 현장으로 밀고 들어와 한국인 근로자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주모자들은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당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 들어와서 군사정권 아래 벌어진 사상검증까지 혹독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태국 근무 시절 김영주 상무의 부인이자 정주영 사장의 누이 동생인 정희영 씨. 정영 씨는 식당 아주머니를 지휘 감독했었다. 이명박은 당시 공사 현장 격리, 반찬값 지불과 영수증 회수 때문에 식당 아주머니들과 자주 만났다. 아줌마 왔어요. 명박 총각 결혼했어요? 아직 총각입니다. 총각? 응? 이봐요, 이경리. 네, 사모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요? 볼 일이 있어서요. 오늘 저녁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영의 집. 이경리,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아요. 근데 다 좋은데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충고를 해야겠어요. 네. 왜 거짓말해요? 네? 거짓말이라니요? 나 오빠하고 비슷해요. 정주영 사장하고 똑같다고요. 뭐가 똑같냐고요? 기분이 나쁘면 바로 앞에서 지른다는 거 말이에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인지. 명박 씨, 기혼자죠? 기혼자요? 제가요? 아닌데요. 지난번 환송식 때 보니까 30살짜리 아이가 있더만요. 그 애는 뭐예요? 그게 말입니까? 제 형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조카입니다. 그럼 제가 착각한 건가요? 저하고 많이 닮았던 모양이군요. 조카가 들으면 섭섭해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던 이명박. 애 있는 남자 대접부터 받은 셈이다.
또 한 명의 여인 이야기를 할 차례다. 중국인 처녀다. 공식적으로 이명박이 애모한 첫 번째 여자다. 이름은 첸닝. 좋습니다. 그는 사무실 옆에 있는 중국 음식점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 집 우물을 퍼갈 수 있도록 사무실이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명박은 물 퍼오기를 도맡아 했다. 이유가 있었다. 미스터 리, 또 완야해? 아유, 많이 습해졌습니다. 신경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너 빨리 물 퍼가라 해. 오셨어요? 젤링 씨. 나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짙은 눈썹, 흰 살결, 그리고 이 중국의 전통 의상 속에 숨은 듯 비치는 몸매의 아름다움. 와,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본 것처럼 아련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중국집 주인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없는 단둘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젤링? 네, 미스터 리. 이런 말에도 용서해라. 너는 왜 그리 예쁘냐? 어머. 젤링, 시간 되면 찻집에 가서 얘기나 할까? 나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내 얼굴이 못생겼다는 점 때문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집안 형제 중에서 명박이가 제일 못생겼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찻집에 만났을 때 나는 젤링한테 이런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너는 예쁜데 내는 못생겼다. 특히 눈이 작아서 너의 아름다운 눈과 어울리지 않는다. 방콕에 나가서 수술해서라도 눈을 크게 하고 또 잘생긴 얼굴을 만들고 싶다. 한참을 듣던 첸닝, 입을 열었다. 아니요, 미스터 리. 당신 얼굴에서 제일 매력적인 것이 당신의 그 맑은 눈이에요. 도대체 누가 당신을 못생겼다고 하죠? 이 가시나 미친나. 나를 매력적으로 말해준 사람은 첸닝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와도 같은 공사 현장이었지만 때 아닌 보랏빛 꿈에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미스터 리, 니 돌아가라 해. 네, 돌아가라고요. 니가 우리 딸을 노리는 모양인데 택도 없다 해. 아니, 사장님, 그 따님을 노리다니. 딸 첼링이 그런다 해. 못생긴 남자가 서비스가 좋다고. 나는 직감했다 해. 딸이 말했던 못생긴 남자는 다름 아닌 미스터 리, 너라고. 사장님, 오해입니다. 오호. 나가라 해! 당장! 지금 들은 대화에는 살짝 각색이 있었다. 이명박은 사랑을 키우던 찰나에 첸닝의 아버지인 중국집 주인에 의해 발각됐고, 그 이후로 물 기르러 가는 길을 차단당했다. 그렇게 첸닝과의 인연은 풋사랑으로 그치고 말았다. What is a maid? Ice and desire. The world wags on. A rose will bloom. 나는 20대에 이사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중매가 줄을 이었습니다. 부잣집 딸, 고급 관리나 정치인 집안의 그 교수도 있었고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제가 이명박입니다. 네. 제가 이명박 맞습니다. 네. 울지만 마시고, 일단 회사 아래 차집으로 오십시오. 아이고, 제가 이명박입니다. 정말 이명박 이사님 맞으세요? 아이고, 여기 제 이름 석자가 바뀐 명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제가 만난 이명박 이사를 모르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하고 오늘 처음 만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명박인데 다른 이명박을 아냐니요? 씨발, 이명박 이사겠군, 새끼야. 네? 뭐라고? 이명박 이사님께 한 말은 아니에요. 나는 그러다가 지금의 부인 김은옥을 만났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그녀가 청렴한 공직자의 딸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1970년대 봄에 이화여대를 졸업했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재학 시절 메이퀸에 뽑힌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신입사원이 아니라 이사였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녀한테 항상 무례했습니다. 맹박 씨가 오늘도 늦네. 1시간째. 김윤옥 씨 계세요? 예, 전데요. 방금 현대건설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명박 씨가 좀 늦는다고 인근 동촌 설렁탕집에 가 계시라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식당에서는 어땠나? 여기 김윤옥 씨 계세요? 예, 제가 김윤옥인데요. 방금 현대건설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명박 씨가 좀 늦는다고 먼저 드시랍니다. 예? 그러나 식사를 다 할 때까지 그는 오지 않았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윤옥 씨를 데리고 남양주 퇴계원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거기는 어머니의 묘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저 명박이 왔습니다. 아이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버지, 형님 다 잘 계십니다. 집도 구했습니다. 지금 중기사업소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늘 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 감옥에 안 갔다면 눈 떠 계실 때 보여드렸을 텐데. 내려오면서 난 이 심성 고운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제9회 이명박과 정주영의 결별.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때는 1992년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있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당을 만들어 대선 주자가 됐다. 이제부터는 중앙일보 정치부장을 지낸 이연홍 기자의 관점에서 풀어본다. 그는 방송인 왕영은 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다. 이영덕 정치부장이 나를 불렀다. 연홍아. 예, 부장님. 가서 그 이명박 사장 좀 만나봐. 현대건설 이명박 사장이요? 왜요? 이연홍은 경제부 기자도 아닌 자신이 왜 이명박을 만나야 하나 싶었다. 정주영 영감이 정치를 하신단다. 헐, 진짜요? 이명박 사장한테 가서 얘기 좀 들어봐.
처음엔 웃었다. 그 양반이 웬 정치를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이제 이명박 사장을 만나야 한다. 그를 아나? 아니다. 나를 만나주기나 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와의 접촉은 114의 현대건설 사장실 전화번호 묻는 걸로 시작했다. 비서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런데 곧바로 전화가 왔다. 저녁 6시에 사장실로 오라는 거였다. 아마도 5시쯤이었을 게다. 부랴부랴 개동 현대사옥으로 갔다. 몇 층인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다만 사장실이 생각보단 크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이명박 사장이었다. 우리 정치부장께서 저 사장님을 만나보라고 하시던데요. 정주영 회장님이 정치를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렇다지. 만약은 또 뭔 소리야 이게. 만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신답니까? 안 하신답니까? 그러나 이명박은 선수였다. 결코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글쎄, 만약 그렇다면 현대는 어떻게 될까? 현대가 어떻게 되기는요. 정치를 하시면 하는 거죠, 그냥. 이명박의 대답은 끝까지 만약이었다. 조금도 책 잡힐 언사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보는 주고 있었다. 사장님. 전 정주영 회장님이 정치를 하실 계획이라고 신문에 쓰겠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시인을 할 수 없어 그러시는 것일 뿐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내일 기사 써서요. 모레자에 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네? 글쎄. 이명박은 끝끝내 아니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기사를 썼다. 다른 곳엔 확인할 수도 없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더 물어볼 데도 없었다. 만약 현대가 오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그 정도의 오보라면 꼼짝없이 사표감이었다. 그러나 나는 썼다. 속으론 나를 이명박 회장에게 보낸 정치부장을 믿었던 거다. 조선일보 일면 톱이었다. 당시로선 엄청난 뉴스였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다니 그럴만했다. 이명박이 주저한 이유도 없지 않았다. 신하는 없다에 나온 이야기다. 때는 1991년 12월 정주영의 방. 이 사장. 네, 회장님. 나 정부에다 통보했어. 통보라 하시면 정치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제 당신도 큰 뜻을 품어야 하지 않겠어? 좋은 말씀이십니까? 그럼 여기 말고 당신 말고 여기 당신 말고 누가 있어? 무소속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나와 합류할 건지 빨리 결정하라고. 회장님 정계 진출이 이런 방식이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되면 이 사태가 너무 복잡하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저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정치에 뛰어들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장님이 정치를 하시면 현대는 어찌 되겠습니까? 야당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외 공사하고 국내 정부 발주 공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자칫 절단날 수 있습니다. 이 사장이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 회사가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건데, 응?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 응? 이 사장이 왜 걱정을 해요? 얼마 뒤였다. 회장님, 노태우 정부가 1,600억의 세금을 추징하는 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권이 현대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닙니다. 1,600억?
그 돈으로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낫겠구만. 응? 그게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어? 근데 그 얘기 꺼낸 이유가 뭐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회장님은 평소 후보들 중에 이 김영삼 씨를 좋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씨를 조금 밀어주면 회장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는 내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정치하겠어. 여기까지는 이명박의 책 신화는 없다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훗날 이명박은 대통령이 돼서 정주영 회장과 각을 세우게 된 또 다른 이유를 들었다. 이명박의 진술이다. 회장님이 대통령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애정과 충정으로 찍어냈습니다. 현대가 정권을 잡으면 삼성하고 대우 같은 다른 기업도 정권을 쥐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 사실일까? 이명박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를 한 김유찬 씨가 전한 말이 있다. 정주영과 종손인 국제경제학 박사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제목은 이명박과 정주영의 진짜 결별 이유.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 청구동 자택에서 자주 조찬 회의가 열리곤 했는데 정 박사가 종손의 자격으로 가끔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듯 싶었다. 동생인 정세현 회장과 아들 정몽구 회장, 정몽헌 회장 등이 주 참석자들이었고 가끔 이명박 당시 사장도 참석하곤 했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이명박 사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곤 했다고 했다. 정주영 회장이 현실 정치에 뜻을 두고 있을 무렵인 것으로 기억했다. 회장님. 왜? 인천 제철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 했어? 인천 제철을 떼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그날 이명박 씨가 작심한 듯 정주영 회장에게 인천 제철을 자신에게 떼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주영 회장이 회의가 끝이 난 직후였다. 정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런 개씨발놈 같은 이라고 말이야. 인천 제철을 달라니 가당찮아. 30년 자신이 그토록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평생 직장인 현대를 떠나면서 이명박 씨는 정주영 회장과 빅딜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30년 정을 끊고 당시 여당인 민자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발빠른 변신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사실일까? 이명박은 신화는 없다 개정판에서 이렇게 밝힌다. 이 사람들은 내가 현대로부터 큰 것을 받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천 제철을 떼어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992년 1월 3일 현대를 나올 때 나의 모습은 27년 전 현대에 입사할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 입사했듯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온 것입니다. 나도 한 사람의 근로자였습니다. 일절 보상을 받지 않고 현대를 퇴직했다는 사실에서 나는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의 꿈을 먼저 꾼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었나 싶다. 이명박은 1991년 7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주영 회장하고 내가 오래 같이 있었어. 이 굉장한 인간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 만났기 때문에 일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재벌이란 냉정한 겁니다. 두 사람의 갈등을 증폭시킨 계기가 따로 있었다. 바로 드라마 야망의 세월이다. 정주영의 증언.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가 그분을 너무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정말 작가의 장난이었어요. 응? 드라마에서 보면 이명박 씨가 소양강 댐이다 뭐다 해서 다 한 것처럼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서 으르렁거린 걸로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겠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이 이 드라마를 음으로 양으로 지어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당시 이명박에 해당하는 박형섭 역할을 맡았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명박 회장이 당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장 왔다가 출장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던 촬영 현장까지 찾아왔었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드라마 제작진에게 뒤풀이를 주최하기도 했다. 나는 꼼수다에 소개된 일화다. 근데 6시에 와갖고 오자마자 바로 양주를 시키고 사기 잿더리를 달라 그러더래요. 사기 잿더리? 네. 그러니까 잿더리를 주는데 그 집에 사기 잿더리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다 주니까 그 잿더리에다 양주를 붓고 마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수전을 다 봤는데 기관지 확장증은 술을 못 마신다는데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셨대요. 잿더리에? 예, 잿더리에. 그리고 이제 한 1시간쯤 되니까 바로 밴드를 불러서 7시부터 11시까지 계속 노래 불러요? 계속. 제10회 이명박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3년 7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 관급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현대건설도 로비를 했었죠? 네, 모르죠. 이 오너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던 것이 전두환 정권 이후에 비밀리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은 몰랐다는 투다. 그러나 1977년부터 14년 동안 사장, 회장을 지낸 이명박이 나는 모르는 일이요, 위에서 다 알아서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의 위가 누구란 말인가? 혹시 정주영? 그렇다면 정주영 혼자 로비를 했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명박이 현대건설의 금품 로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 말, 믿기 힘들다. 믿기 힘들다는 점은 검찰 수사로도 확인됐다. 뜻밖에도 1995년 11월 노태우 비자금 수사 때 입증됐다. 이명박 의원님 바른말 합시다. 1991년 현대건설 사장일 때 석유개발공사가 발주한 석유 비축기지의 공사 수주, 이때 그냥 딴 거 아니잖아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각종 당시 석유개발공사 사장에게 사례금을 준 사실을 시인하는 거 맞습니까? 만약 제가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강민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이렇게 발표했다. 다음 내용은 다소 극적 구성을 했음을 알린다. 이명박 의원은 유각종 사장이 강제를 하는 바람에 돈 8억여 원을 냈고 액수도 관례로 인정할 만했습니다. 기소까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대가성이 있다면요? 그러면 기소해야죠. 부당이득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1991년 6월 현대건설은 석유개발공사가 발주한 여천 석유비축기지 공사를 646억 원에 따냈지 않습니까? 그때 현대건설이 써낸 낙찰가는 공사 예정 금액의 94.2%였고요. 대부분의 국책공사가 공사 예정 금액의 80% 안팎 수준에서 낙찰되곤 했던 관례를 보면 94%가 넘는 공사 금액을 써냈다는 것은 이건 결국 예정가가 사전에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명박, 유각종,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가 더 있었는지 좀 더 파보셨어야죠.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명박의 흑역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 9회에서 우리는 이런 이명박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나도 한 사람의 근로자였습니다. 스스로 근로자라고 한 이명박이 회장으로 있던 현대건설 안에서 노조위원장 납치 사건이 벌어졌다. 1998년 5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지난 6일 밤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현대건설 노조 설립 추진위원장 서정희 씨가 오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와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6일 밤 10시 30분쯤 현대건설 최재동 관리위사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달의 사롱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정체 모를 청년 5명에게 납치됐습니다. 범인들은 목포에 도착한 직후에도 계속 서 씨의 눈을 가리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서 씨에게 현대건설의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범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사직서를 하나 써달라. 내가 써주면서 사직서만 요구하더냐? 그렇다. 돈은 얼마 받는 거로 돼 있느냐? 1,700만 원 받는 거로 돼 있다. 서 씨는 범인들이 사직서를 받자 어젯밤 일이 잘 풀렸으니 술이나 마시자면서 서 씨를 술집으로 데려가 취하게 한 뒤에 목포 시내의 동아 여인숙에 자신을 남겨둔 채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노조는 1987년 8월 설립됐다. 필압되기 이틀 전 서정희 씨는 이명박 회장이 자신을 만났다는 주장을 한다. 노조 설립 포기해라. 아니요, 그걸 왜 회사가 강요합니까?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이것 봐, 노조를 설립하면 물리적 충돌뿐이야. 그런 혼란을 원해? 서정희 씨는 납치된 뒤 이명박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비난했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사건을 비공개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왜 신고했습니까? 납치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았던 인물은 따로 있었다. 최재동 이사. 이 사람은 청부 납치의 대가로 우선 자기 돈 2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이 돈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려고 했다. 범죄 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어떻게 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겠는가? 회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연히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재론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다. 최재동 이사가 한 말이 있다. 오래전 일이라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명박 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납치를 실행에 옮긴 최재동 이사, 또 강모 부장 이 두 사람은 추후 다시 현대계열사 중역으로 재기용됐다. 사실도 강조했다. 최 이사는 현대산업개발 이사로 복직해 전무까지 승진한 뒤 퇴사했고, 강 부장은 프로야구팀 현대유니콘스의 사장과 구단주를 역임했다. 이명박은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2007년 7월 후보검증 청문회에서 나온 대화를 들어보자. 1998년 5월 현대건설 초대 노조위원장이 조직폭력배에 납치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회장인 이명박 후보가 총괄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납치를 주도한 이사가 납치 대가를 회사로부터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 임원 개인이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납치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명박의 답. 1987년에서 88년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고 노사 문제가 격렬히 나왔을 때입니다. 특히 창원, 울산이 심했습니다. 그때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화이트칼라가 노조를 만들면서 회사로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현대가 만들면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업으로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위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상층부가 이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밑에서는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납치 사건은 회사 상층부의 뜻과는 달리 노조 설립의 기폭제가 됐다. 결성 당시 1894명이었던 노조는 역으로 회사 측의 탄압이 노조 가입을 부추겨 89년 12월 2541명으로 늘었다. 그러자 사측은 다시 힘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발단은 정주영 명예회장이었다. 1989년 12월 그룹사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조를 한다는 것은 웃음거리요. 아시겠어? 이런 왕 회장의 지시로 경영진들은 노조 탈퇴 강요에 나서게 됐다. 노조 집행부를 해외 그리고 지방으로 발령내고 불복하니까 해고했다. 해고자들이 출근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비원 수십 명을 동원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여러 차례 노동부와 경찰에 이명박 회장 등 회사 간부들을 부당노동 행위 및 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자 노동부가 나섰다. 노동부는 현대건설 정훈목 사장 등 고위 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노동부는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노동청은 결국 그해 6월 이명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명박, 입건까지 된 상황이면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 퍽이라. 절대 복직시키지 마. 이런 이명박이 현대건설을 떠난다. 1992년 1월 4일 정주영에게 사의를 표한다. 일방적이었다. 그룹 수뇌부 회의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난 정주영. 오늘부로 나하고 이명박 회장은 현대를 그만두고 정치를 합니다. 그리 하세요. 현대는 새해 벽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연수원에서 사장단 연수를 연다. 이 버스에 이명박은 매년 올랐다. 그런데 그는 버스 승차장이 아닌 정주영의 방을 찾는다. 회장님. 왜?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 회장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 거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한마디로 내 의사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새 정당에 참여하든 말든 너를 현대에서 분리하겠다는 기업주의 일방적 권리 행사를 나는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한번 만나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겠다는 모호한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 앞에서는 특히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순간 27년간의 현대와 나 사이에 묶여있던 이 단단한 끈은 해체됩니다. 누군가 아침 일찍이 머리를 탁 쥐어박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섰더니 우리 어머님이었어.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너가 나물 속이느냐? 그러나 난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명박 평전. 지금까지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드네셔스, 기획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